변화는 왜 어려운가? 우리가 삶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사람과 장소, 사물, 시간, 사건은 우리가 좀 더 지속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특정한 신경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신경작용의 일부뿐 아니라 나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삶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그에 대응하는 신경회로를 갖게 한다. 이 때문에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변화는 반복을 통해서 유지해왔던 신경화학적인 회로를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이를 닦거나 샤워를 할 때 행동의 순서를 바꿔보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없을지 모른다. 하게 되더라도 꽤 불쾌함을 느낄 것이다. 아니면 하긴 하겠지만 대충 해버리고 말 것이다. 아마 당신은 자신에게 쉽고 익숙한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을 바꾸고 더 이상 익숙한 것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깨야 할 습관이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15년간 반복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었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자신의 가치 없다는 느낌에 길들여져 왔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느끼기를 원할 것이다. 자기 비하에 대한 신경화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해온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의 방식이다. 이러한 생각은 당신의 자존감에 타격을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억에는 관련된 느낌이 동반되며 그 느낌들은 신경화학적인 것이다. 우리는 애인과 헤어지기로 결정할 때 상심과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신경망의 반복적인 활성화를 중단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의 화학적인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 중단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신경망을 더 이상 활성화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느낌을 만드는 특정한 화학물질의 분비도 중단된다. 느낌이란 특정한 화학물질이 분비된 결과다. 그렇다면 사랑 역시 하나의 화학작용인 셈이다. 중독과 금단 증상.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침내 하루라도 창피함과 분노, 증오를 느끼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거나 담배나 술을 끊기로 결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피함을 그만두는 것을 결심하는 것도 그만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을 극복하기로 결심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마시던 모닝커피 없이 스스로 잠에서 깨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몸은 내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이제 창피함의 화학물질을 얻지 못한다고? 이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야? 처음에는 충동적인 생각의 형태로 몸의 갈망이 일어난다. 그러다 갈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갈망은 점점 더 커지며 즉각적인 행동을 간청하는 절기로 변한다. 화학물질이 부족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몸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몸은 이미 창피함에 적응해서 수용체 부위의 소를 눌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한동안 화학물질 달라고 소리 지르다가 어느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 시점에 우리는 온갖 종류의 충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서 창피함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절규가 시작이 된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응답하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내 안의 안내자가 들려주는 복음인 것처럼 듣고 행동한다. 안내자는 어떠한 것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중요성까지 말이다. 변화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목소리는 가장 큰 소리로 투덜대며 우리를 괴롭힌다. 내일 하면 되잖아. 스스로 한 약속을 깰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은 아니라도 다른 때 하면 돼.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을 던진다. 느낌이 좋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내 느낌은 정확해. 그러니 느낌을 믿어야 해.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합리화해야 한다.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우리 몸이 내부의 질서를 재건하려고 요구하는 소리이며 불편함과 괴로움을 중단하려는 소리다. 우리는 확실히 이러한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 습관을 고치거나 특정한 음식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처음에 좋은 의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먹었던 초콜릿에 대해서 기억하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진한 초콜릿 케이크가 떠오른다. 그리고 난데없이 여행지에서 먹었던 초콜릿을 씌운 딸기와 그것의 황홀한 맛이 생각난다.
그 순간 예전에 브뤼셀 공항에서 연착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먹었던 벨기에 초콜릿이 떠오른다.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을 듣는 동안에 어머니가 특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케이크로 눈을 돌리자마자 우리 몸은 즉시 반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악마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다. 이성적으로 결심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케이크를 다 먹어버리라는 목소리 말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몸이 우리에게 생각할 것과 행동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케이크를 보고 화학적으로 자극되자마자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의지를 갖고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변화시킬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을 나고자라고 여기는 일을 멈추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굳건한 의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오후에 업무상 운전하는 동안에 전날 남편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 떠오른다.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곤 한다. 이제 당신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제하려고 하지만은 곧 내부의 목소리를 결심했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너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만큼 강하지 못해. 그리고 어린 시절 엄마한테 학대받은 거 기억 안 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너는 변할 수 없어. 상처가 너무 깊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 이러한 목소리에 반응한다면 나고 자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만약에 오늘따라 유난히 나고자 하는 생각을 끌어낼 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아침에 현관에서 넘어졌다거나 휴가를 내려던 시기에 직장 상사가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거나 마트에서 나오보니 누군가 차를 박아서 찌그러 놨다면 말이다. 이제 당신은 나고자가 될 만한 더 이유가 많아졌다. 당신의 몸은 나고자라는 자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신경화학 반응을 시작하라고 설득한다. 당신이 이러한 목소리에 반응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더 익숙한 예전의 자신을 부활시키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고자라는 느낌을 불편하다기보다는 익숙한 또 편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순환고리의 작동. 우리가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일단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 우리 몸의 세포는 서로 모여서 단결하게 된다. 어떤 마음 상태를 활성화하는 특정한 신경망의 메시지를 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화학물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에 세포의 소형체 부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의 팩트가 도달하지 않으면 세포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말초신경을 통해 척수를 거쳐서 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이봐, 그게 무슨 일이야? 나고자처럼 느끼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활성화해서 화학물질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들어가지. 동시 시상하부에서는 혈액 속의 화학물질의 농도를 감지해 체내의 화학적인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펩티드를 생산한다. 이로써 나고자라는 원리의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 다음은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 세포가 뇌에 신경화학적인 신호를 보내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분이 정말로 나쁠 때 우리는 몸의 충동과 갈망에 완전히 굴복하고 만다. 감정의 분출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초콜릿 케이크에 일단 입을 대면 전체를 다 먹어치우게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나 자해를 느낄 때,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차린 적이 있는가? 당신은 화가 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 미워하면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면 질투하게 된다. 그리고 질투하면 창피해지고 창피해지면 자신감이 없어진다. 자신감이 없어지면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되고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지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케이크를 전부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독의 속성이 그렇듯이 당신은 더 큰 쾌감을 위해서 화학물질의 농도를 높이려고 몸을 완전히 자극할 때까지 이 과정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어떤 감정의 펩티드를 통해 체내의 화학적인 상태를 바꾸게 되면 그 감정과 관련된 기억의 신경망도 활성화된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느낌에 일치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 이제 몸은 통제가 불능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자기 통제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정의하고 재확인시켜주는 오래된 기억의 홍수에 당할 것인가? 아니면 나오자라는 생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굽히지 않을 것인가? 즉각적인 편안함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의지를 굳건히 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이든지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의식이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판세가 뒤바뀌는 것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우리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을 보고 우리가 알던 사람을 떠올리곤 한다. 이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그 신경망은 화학물질 형태의 어떤 느낌을 동반한다. 이제 이 신경망을 통해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우리는 현실에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는 신경망 전체가 활성화된다. 결국 이 모든 생각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상기시킨다. 또한 예를 들어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나쁜 남자와 엮이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언제나 나쁜 남자들을 찾아냈다. 유부남이거나 더욱 가난해지거나 권위적이거나 질투심이 많거나 등등 종류는 상관이 없었다. 주변에 좋은 남자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행복을 깨뜨릴 남자를 찾아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느낌 말고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자들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경망은 그녀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생 같은 종류의 남자에게 끌리게 될 것이다. 그녀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형편없이 끝나버렸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 전 남자친구가 무슨 짓을 했든 그녀는 변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전 남자와 친구와 똑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말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삶에서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도록 신경화학적으로 짜여져 있다. 그녀를 슬프게 하고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녀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 상태다. 그녀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익숙하고 편안하게 짜여진 신경망으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는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예측 가능한 일만 갈구하게 된다. 우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익숙한 것의 신경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현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리를 더 습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과거 기억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반응이라는 상자에 가둔다.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 우리가 제한된 마음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의 종속물이 된다. 이는 우리의 습관적인 신경을 더 견고히 만든다. 우리가 자아의 습관을 깰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습관 안에서 맴돌 것이다. 나만의 독특한 개성은 예측할 수 있는 뻔한 것이 된다. 그동안 우리는 나를 만드는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다져왔고 너는 그저 그것에 따랐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약 1,000만, 9천, 7만 명의 미국인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통받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감정적으로 끔찍했던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는 것이다. 강간이나 전쟁의 참상, 심각한 사고 같은 것을 말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사건과 똑같은 공포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신경계에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 장애를 겪는 사람의 외상이 클수록 그 사건의 기억은 어떤 화학적인 상태를 더 즉각적으로 유발한다. 즉 그 사건의 기억이 만들어낸 마음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도록 하는 상태를 말이다.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발전할까? 외상이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경험하면 그 사건은 시상 하부가 변도체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서 기억의 형성이 강화된다. 이 원시적인 신경계를 통해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은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함으로써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예민한 마음 상태는 그 사건을 내 속의 기억으로 강인한다. 그래서 이 경험과 관련된 소리나 냄새, 사물을 접할 때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이 기억 형성을 촉진하는 덕분에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외상의 기억은 처음에는 해마에 저장된다. 시상하부와 편도체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은 해마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 시냅스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은 기억을 대뇌 표질의 여러 신경망에 저장한다. 장기 기억으로 특정한 마음 상태를 고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외상이나 감정적으로 격렬한 경험을 회상하면 그 기억은 해마로 옮겨가서 시상하부와 편도체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경험의 회상은 그 경험 당시와 같은 화학적인 신호를 만들어 몸이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결과로 싸움, 도주, 신경계가 일련의 생리적인 반응을 시작한다. 많은 경우 몸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갑작스러운 생각에 반응해서 급격히 변한다. 몸의 항상성이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몸이 심하게 떨릴 수도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공강 상태에 빠지거나 몸이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 원리를 이해하면 별것 아닌 생각에도 몸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림으로써 몸을 활성화하는 익숙한 느낌을 얻기 위해 대뇌 심폐질이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도록 훈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처럼 말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화학적으로 연결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과거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면 우리의 몸의 항상성은 회상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깨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생각만으로도 좀 더 즉각적으로 불기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자신의 몸이 마음으로부터 매일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어떤 것을 느끼도록 훈련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원하는가? 자, 변화는 불편하다. 변화는 불편하다. 그동안의 내 연구와 경험을 돌아보면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들이 좋은 기분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당신이 변화에 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변화는 자아와 몸을 완전히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자신을 정의해 주던 느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늘 반복하던 어떤 생각과 느낌, 반응을 멈추면 이로 인한 화학물질의 생산이 중단되어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의 정상적인 화학적인 상태, 항상성은 처음에는 타고난 유전자에 의해서 통제된다. 그러다가 점점 우리의 생각과 반응이 이러한 화학적인 상태를 감독하여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늘 같은 사람으로 머물게 한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체내의 질서가 변하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예전의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느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익숙한 느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몸 역시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려 들 것이다. 과거의 느낌으로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 몸은 익숙한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기를 원한다. 일단 몸의 통제를 받는 마음이 익숙한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상황으로 들어가서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변화의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럴 기분이 아니야. 느낌이 좋지 않아. 내가 몸의 손안거리로 편한 상태에 있던 우리의 정체성이 잠시라도 화학적으로 불기능 상태에 놓으면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느끼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며 익숙한 삶의 환경으로 돌아간다. 이제 모든 것이 더 낫고 올바르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당신이 어느 높은 산소 깊숙한 계곡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이 평생 거기에 살았고 한 번도 수목 한계선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당신은 매일 똑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다. 당신은 상당히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곳이 개와 함께 목장으로 가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마을 초입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에 당신은 누군가가 숲속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지팡이와 배낭을 들고 있다. 그가 가까이 오자 당신은 그의 수염이 덥수룩 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수염 때문에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당신은 집 밖으로 나와서 꽤 오랫동안의 여행한처럼 보이는 그를 반긴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겪은 여행에 관해 들려준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집 뒤편의 산 정상을 넘어가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내려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와 마을로도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매우 이국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말이다. 다음날 그가 떠날 때 당신은 산을 넘어보기로 결심한다. 당신은 출발하기 전에 며칠 동안 준비한다. 이것을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갈 일생의 일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당신은 집 주변의 풀밭을 지나 익숙한 주변의 환경을 돌아본다. 기울어가는 흙가는 몸을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평생 고쳐온 구불구불한 담도 바라본다. 담기둥 하나하나가 지난 시간을 기억하긴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친숙한 환경과 기억을 떠나는 것과 같다. 일단 집의 경계가 되는 풀밭을 떠나서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거진 풀과 밀집해 있는 나무들, 추위, 산호원 짐승 같은 거 말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눈 때문에 돌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이성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새로운 경험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출발한다. 반쯤 올라갔을 때 당신이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위험과 추위, 습기를 느끼면서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하며 편안한 곳을 벗어난 것이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길을 놓여서 안전지대로 재빨리 돌아간다. 그들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고 언제나 불러올 수 있는 느낌에 안주한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 느끼는 불편함과 비교한다. 과거의 느낌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계속 경쟁하게 되면 대부분 과거의 느낌이 이긴다. 미래에는 과거의 느낌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직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모든 일화 기억은 궁극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과거는 바로 그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다. 미래는 모험을 한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다. 이 느낌은 과거의 기억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비하면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자아의 신경망은 곧 향수부양에 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 보통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은 우리의 몸의 순환고리에 연결된 느낌에 의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과거의 기억이 만든 우리의 정체성과 몸의 순환고리가 통제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에 저항하고 익숙한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원리다. 변화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은 정체성이 갖는 화학적인 지속성을 위협한다. 과거의 기억과 연결된 내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전의 자아는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평범한 느낌으로 자신을 정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衝動에 빠지면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선택하게 된다. 결국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느낌과 과거의 신경회로를 반영하는 삶을 산다. 새로운 경험을 하려면 먼저 과거와 관련된 익숙한 기억과 생각을 뒤로 해야 한다. 그렇지겠죠.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정독 이후의 삶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느낌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그 습관적인 느낌의 종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감정 또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감정은 모든 경험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선택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은 생존과 관련된 익숙한 느낌이 아닌 다른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영감이나 창조의 기쁨과 같은 다소 초성적인 감정들 말이다. 우리는 짧지만 감사와 자기의 환희, 자유, 경외감 같은 격양된 순간을 경험한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과 느낌을 만드는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만드는 화학물질 역시 의도적으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당신은 사랑에 빠져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고무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던 적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때 당신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면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자기 비하 없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의 홍수는 좀 더 고결한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당신은 이 벅찬 경험이 계속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감정의 생리적인 반응은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의 변연기와 시상하부의 연금술 공장에는 환희와 감사와 같은 삶의 고양된 순간들을 위한 화학적인 감정도 만들어낸다. 나는 몇 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의 조합으로 새로운 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을 제시할 감정 말이다. 우리가 생존 반응에서 벗어난다면 좀 더 진화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뇌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 진화된 생각과 경험한 다른 펩티드를 만들어 내어서 세포에 전달된다. 그리고 이것은 무한한 자료의 토성간인 DNA에 새로운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리 되면 새로운 자아의 표현을 위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전자들이 미래의 진화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한된 생각과 감정으로 매일 똑같은 화학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발현한 같은 유전자만 활성화하는 셈이다.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더 큰 결과를 꿈꾸는 것을 멈춘다면 평생 타고난 신경망만 유지한 채 우리 몸에 같은 화학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운명은 생물학적으로 조상들의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학습과 새로운 경험 없이는 결코 신경구조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 생존에 급급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진화하지 못한다. 해백질의 좀 더 원시적인 부분만을 신경화학적으로 활성화할 뿐이다. 이것은 의식적인 대뇌 심폐지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몸에 반응하여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가져본 반복적인 느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용기를 내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학습했다. 이로써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고요한 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곳에 발을 디딜 수 있다. 이것은 진화의 가장 큰 선물이다.